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운을 스스로 좋게 만드는 방법. 운을 읽는 변호사. 지은이는 니시나카 스토무. 옮긴 이는 최서희. 발행은 알투스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인 저자가 1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운이 좋은 삶을 사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의뢰인들의 수많은 인생의 첨예한 상황을 지켜보고 관여하는 사이 운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고, 성공한 사람의 그 후 이야기 속에 운의 진정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성심껏 시어머니를 간호하고도 유산 상속을 못 받게 된 며느리. 조카의 유산을 탐해 재판을 벌인 여인의 아들에게 닥친 불행. 같은 병실에 입원한 2년 만으로 운이 바뀐 사업가 등 이들의 운에 영향을 미친 공통점을 발견하고 운을 좌우하는 6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 어떻게 좋은 운을 부르고 나쁜 운을 내쫓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도덕적 부채는 금전적 부채보다 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데요. 누군가의 덕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덕적 부채를 갚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운이 달아나는 반면, 도덕적 부채를 갚기 위해 살면서 받은 은혜를 차례차례 갚아나가면 자연스럽게 오만함과 다툼이 줄어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도덕적 과실을 인식하고 인정을 베푸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병간호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 운은 신비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그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운이 달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 이런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지요. 제가 상담했던 유산 상속 분쟁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리 보존하고 논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넘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앞에 두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인의 친자는 재산 상속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친자식들이 자신들을 제쳐두고 혈연도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유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큰며느리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친자식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자식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어. 그러니 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싫어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큰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여자야. 시어머니를 간호하기는 했지만 분명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 게 틀림없어. 친자식들도 며느리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 일을 10년이나 계속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훌륭한 일이고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유산상속을 반대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 정말 고생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지요. 또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에는 오만의 덫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모처럼의 노력과 고생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자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러 군데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합격은 단 하나일 텐데 괜히 여러 군데 지원에 합격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과실을 눈치챈 것은 도덕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도덕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차례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이를 증명해 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부끼리 감사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 다툼은 불운을 부르지만 다툼을 피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해 더운 여름날 저는 어떤 여성의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토목공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귀가가 항상 늦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자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상담하는 내내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약속날 사무소에 온 의뢰인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게 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던 부인은 우연히 창문 밖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매일 저렇게 일하고 있다니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덕분에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남편은 술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을 줄일게. 부인이 남편을 향한 태도를 바꾸자 남편도 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배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겠지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사로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땐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거의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감한 것은 도덕적인 부채가 사람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부채란 도덕과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입니다. 또 다른 도덕적 부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은 은혜입니다. 인간이라면 태양이나 자연에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인간에게 3대 은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나라의 은혜, 둘째는 부모나 조상의 은혜, 셋째는 가르침의 은혜입니다. 첫째, 사람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혼자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덕분입니다. 둘째, 부모나 조상이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를 나누어준 부모님이 2명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합하면 4명이 됩니다. 조상을 1대씩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조상의 수는 2배씩 늘어나므로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46명이 됩니다. 만약 이 2000명 남짓한 조상 중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셋째, 가르침의 은혜는 소위 말하는 은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혜나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 역시 도덕적 부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동이 좋은 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나 자연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 은혜가 순환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은혜 갚기를 하는 것, 이를 선행 나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를 갚거나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효도하면 나도 효도받는 운으로 돌아온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흔을 넘겼지만 장남 덕분에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행운은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의 훌륭한 인간성이 돌고 돌아서 저의 행운이 된 것입니다. 그 행운이란 이렇습니다. 40대 초반인 장남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종합직 사원은 정근이 필수라 현재 장남은 나고야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있는 간사이 지점 근무를 신청하고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합직에서 지역직으로 바꿨어. 그렇게 하면 계속 간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지역직이 되면 월급도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왜 바꾼 게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나이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우리 부부의 노후를 보살피기 위해서 수입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로 자란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때 저는 장남에게는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의 효도는 아내를 표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효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진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직업이 있었고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어머니를 돌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히롬이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는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한마디로 그동안의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장남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머니를 간호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식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이의 본보기가 된 것이지요. 그 덕분에 우리 부부에게는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은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네요.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 맹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을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나 권력을 얻은 일은 인덕 있는 사람에게는 뒷전이겠지요. 신기하게도 인덕이 높고 부나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운이 좋아져서 오히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과 운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택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判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고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했을 때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장은 자신의 인간성이 재판이 벌어질 사태를 방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경영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무소에는 인덕을 쌓는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의뢰자들은 다들 좋은 말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사 한 장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6개의 마음을 일명 로터리 정신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2. 네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에 좋은 말이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다툼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왔으니 현실에서는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나 청소 등 일상의 일들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인간성이 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좋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불교 선사의 참선에 참여했을 때 일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할 작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요. 정체도 모호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연마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성을 연마하려면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의 업무나 인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병간호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 오는 신비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그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운이 달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 이런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지요. 제가 상담했던 유산 상속 분쟁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리 보존하고 논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넘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앞에 두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인의 친자는 재산 상속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친자식들이 자신들을 제쳐두고 혈연도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유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큰며느리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친자식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자식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어. 그러니 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싫어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큰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여자야. 시어머니를 간호하기는 했지만 분명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 게 틀림없어. 친자식들도 며느리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 일을 10년이나 계속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훌륭한 일이고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유산 상속을 반대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 정말 고생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지요. 또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에는 오만의 덫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모처럼의 노력과 고생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자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러 군데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합격은 단 하나일 텐데 괜히 여러 군데 지원에 합격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과실을 눈치챈 것은 도덕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도덕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키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차례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이를 증명해 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부끼리 감사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 다툼은 불운을 부르지만 다툼을 피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해 더운 여름날 저는 어떤 여성의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토목공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귀가가 항상 늦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자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상담하는 내내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약속날 사무소에 온 의뢰인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게 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던 부인은 우연히 창문 밖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매일 저렇게 일하고 있다니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덕분에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남편은 술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을 줄일게. 부인이 남편을 향한 태도를 바꾸자 남편도 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배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겠지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사로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땐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거의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감한 것은 도덕적인 부채가 사람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부채란 도덕과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입니다. 또 다른 도덕적 부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은 은혜입니다. 인간이라면 태양이나 자연에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인간에게 3대 은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나라의 은혜, 둘째는 부모나 조상의 은혜, 셋째는 가르침의 은혜입니다. 첫째, 사람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혼자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덕분입니다. 둘째, 부모나 조상이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를 나누어준 부모님이 2명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합하면 4명이 됩니다. 조상을 1대씩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조상의 수는 2배씩 늘어나므로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46명이 됩니다. 만약 이 2000명 남짓한 조상 중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셋째, 가르침의 은혜는 소위 말하는 은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혜나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 역시 도덕적 부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동이 좋은 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나 자연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순환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은혜 갚기를 하는 것, 이를 선행 나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를 갚거나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효도하면 나도 효도받는 운으로 돌아온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른을 넘겼지만 장남 덕분에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행운은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의 훌륭한 인간성이 돌고 돌아서 저의 행운이 된 것입니다. 그 행운이란 이렇습니다. 40대 초반인 장남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종합직 사원은 정근이 필수라 현재 장남은 나고야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있는 간사이 지점 근무를 신청하고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합직에서 지역직으로 바꿨어. 그렇게 하면 계속 간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지역직이 되면 월급도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왜 바꾼 게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나이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우리 부부의 노후를 보살피기 위해서 수입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로 자란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때 저는 장남에게는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의 효도는 아내를 표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효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진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직업이 있었고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어머니를 돌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히롬이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는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한마디로 그동안의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장남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머니를 간호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식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이의 본보기가 된 것이지요. 그 덕분에 우리 부부에게는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은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네요.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 맹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을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나 권력을 얻은 일은 인덕 있는 사람에게는 뒷전이겠지요.
신기하게도 인덕이 높고 부나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운이 좋아져서 오히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과 운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택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고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했을 때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장은 자신의 인간성이 재판이 벌어질 사태를 방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경영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무소에는 인덕을 쌓는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의뢰자들은 다들 좋은 말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사 한 장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6개의 마음을 일명 로터리 정신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2. 네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에 좋은 말이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다툼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왔으니 현실에서는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나 청소 등 일상의 일들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인간성이 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좋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불교 선사의 참선에 참여했을 때 일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할 작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요. 정체도 모호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연마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성을 연마하려면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의 업무나 인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운을 읽는 변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